19세기 당시에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군림하던 전제정 국가였죠. 아주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유럽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늦게 시작되면서 여전히 농업이 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1861년 러시아의 농업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농노 해방령이 발표된 것인데요. 농노 해방령은 지주에게 종속되어서 농사를 짓는 계급인 농노를 없앤다는 법령으로 이를 통해서 약 2천만 명의 농노가 농민으로서 자유를 얻고 땅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와, 그러면 교수님 농노였던 사람들이 해방이 자유롭게 됐으면 그렇죠. 삶이 되게 좋아졌겠네요. 예, 그 당시 그 많은 백성이 그 지금 규현 씨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희망이 금세 꺾이고 말았습니다. 왜죠? 예,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땅? 맞습니다. 땅입니다. 농사지을 토지가 필요한데요. 자유로운 신분이 된 농민들은 농사지을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문제는 나라에서 이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준다는 명분으로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땅값을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토지 사항금에 짓눌려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또 다시 또 그냥 노예가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와. 그럼 당시 러시아 농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어. 이건 당시 러시아에서 농사일을 돕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좀 추운데. 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 됐어요. 일단 안타까워. 정말 그 얼굴에 삶의 신선함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이게 어려 있는데요. 러시아 제국은 농민들에게 과중한 그 토지 사항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6%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은 토지세도 매달 지불해야 했고요. 당시 러시아 막일꾼의 하루 일급이 0.5루블이었는데 그보다 10배 이상인 5 내지 10루블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후에 그 대기근까지 덮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과 연못이 말라버렸고요. 길가에는 죽은 가축이 쌓여갔고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 호밀 껍질, 이끼를 섞어 만든 기근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은근히 살았구나. 예. 결국 대기근은 러시아 농민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노가 해방됐다고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건 더 힘들어졌네요. 더 힘들어졌죠, 사실은. 결국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도시 생활은 농촌보다 좀 나았나요? 예. 더 안 좋지 않아? 안타깝게도 농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 노동자에게도 이어졌는데요. 공장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언제나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냄새. 맞아, 화학 제품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길게는 16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르주아의 횡포였습니다. 와. 이들은 그 노동자가 공장을 나설 때마다 뭔가 훔치지 않았는지 그 의심하면서 몸수색을 했고요. 심한 경우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팔다리를 잃어버리더라도 보상금 몇 푼만 쥐어줄 뿐이었고요. 어떡해.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 그 불황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후발 국가인 러시아의 산업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로 3년 동안 11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3,0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서 더욱더 허덕여야 했죠. 백성들의 희생으로 부르주아즈는 배로 불려나갔고 계급 간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통치자는 바로 황제 니콜라이 2세였죠.
니콜라이 2세. 니콜라 2세는 러시아의 그 14번째 황제로 아버지였던 알렉산드르 3세가 신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니까 1894년에 급하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교수님 그럼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니까 이 니콜라이 2세가 엄청 고민이 많았겠어요 황제임에도. 예, 보통 황제라면 아마 그랬을 텐데요. 하지만 니콜라 2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나는 러시아 황제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나는 통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강요에게 말 거는 방법조차 모르겠다. 이게 뭐죠 이 사람? 뭐야? 니콜라 2세. 아니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러네요. 느낌인데요.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 역할이나 국정 운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현재 삶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예, 뭐 사치극치를 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궁전은 이거 건축 비용에 400만 금루블, 현재 가치로 약 3천억 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하죠. 아니 답답하다. 예. 니콜라 2세를 필두로 한 러시아 황족과 귀족들은요,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대비되는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진짜 저런 거 보면 얼마나 박탈감이 들겠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 백성들은 이렇게 사치를 일삼는 니콜라 2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죠.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요? 예, 그 원망하기는커녕 그 백성의 어버이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백성들 사이에서는 황제는 백성을 자식처럼 돌본다는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뭘 해줬길래. 예. 그러자 지식인들은 러시아를 뿌리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급진 사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후 러시아의 혁명을 이끌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레닌. 사실 그 레닌의 본명은 그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이라는 이름은 망명 시절에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가명으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가명이었어요? 아, 이게 일단 레닌이 1902년부터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의 150개 넘는 가명이 이제 있었고, 일단 위조 여권도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레닌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죠. 얼굴이 동일 인물 맞아요? 아니,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 젊었을 차이가. 때라고 이제 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베리아에 그 레나 강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레나 강의 그 레나를 따서 레닌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썰들이 있더라고요. 예, 중산층 집안에서 모범생으로 자란 레닌이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을 읽고 순식간에 그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듭니다. 공산당 선언은 혁명적 역할의 이론을 천재적인 명료함과 탁월함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레닌이 그 마르크스의 생각에 크게 공감했다는 느낌이 들죠. 롤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예, 레닌은 산업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부조리가 점차 확산돼가던 조국에 모두가 평등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황제를 끌어내리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이렇게 하는 때라고 여겼죠. 일리아 씨, 그 네. 레닌이 혁명가가 된 계기가 공산당 선언 책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레닌 혁명가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또 따로 있는데 1887년에 존경하던 그런 큰 형이 교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흔히 이제 대다수 국민이 어렵게 살고 또 일부 계층만 배부른 걸 보면서 니콜라 2세가 아버지인 알렉산더 3세를 암살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때문에 이제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자기 형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러시아 정치에 관심이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닌은 대학교에 진학을 한 뒤에 변호사가 되었지만 혁명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혁명 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교수님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혁명운동에 가담하는 레닌은 예.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레닌은 먼저 1895년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노동계급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부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문명 퇴치반,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쓴 사회주의 서적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를 변혁하려는 레닌과 혁명 세력을 주시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니콜라이 2세? 아니야 이런 거 주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결정해서 주시하실 수 쉬고 이분은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규현 씨,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맞나 봐요. 니콜라이 2세? 맞습니다. 아니 이분이 웬일로 이런 거를 신경 썼지? 관심 없다 그랬는데. 자기의 권력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불안하니까. 예. 예. 바로 황제인 니콜라 2세가 주시를 했는데요. 황제는 레닌을 비롯한 급진 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레닌 역시도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위험인물로 체포되어서 미결수로 독방에 감금돼 있다가 3년 동안의 시베리아 추방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베리아로? 예. 시베리아로 유행을 보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아예 분리해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닌과 같은 정치범들은 주로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또 사회주의에 관한 책을 쓰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았죠. 대단하다. 그 혹독한 3년의 유형이 끝난 뒤에도 레닌은 러시아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몇 년간 또 추방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이 그어졌던 셈인데요. 아 블랙리스트 올랐군요. 예,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이력 때문에 러시아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남을 수가 없었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망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후에 레닌은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쥐리히로 떠나게 되죠. 아 스위스로. 예, 교수님 그럼 외국으로 이렇게 거의 뭐 추방당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떠나게 되면은 그 러시아에서 혁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레닌은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를 퍼뜨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때 레닌은 외국에서도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외국에서? 편지 같은 거를 썼나요? 라디오. 라디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일 수 있는데요. 신문. 맞습니다. 신문입니다. 바로 러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리세더. 1. 엘리트 당원은 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2. 머리가 좋고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3. 당의 방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4. 당원은 전문적인 혁명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너무 무서운데요. 절대적 복종. 그러니까. 안 되고 싶을 것 같아. 그 레닌은 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 당원들을 자격 요건에 맞게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자결 아니에요? 뭔가 자결은 폭력? 예, 맞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네, 폭력. 혁명에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장투쟁도 써야 한다. 예. 지금 폭력까지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점점 너무 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레닌의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졌나요? 예, 규현 씨 의견처럼 당시에도 레닌의 이런 생각은 사회주의를 함께 외치고 주장하던 다른 혁명가들한테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레닌의 이런 파격적인 주장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두 당파가 바로 볼시비키와 맨시비키였습니다. 예. 볼셰비키 혁명. 예. 레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을 다수를 뜻하는 볼셰비키라고 칭했고요. 레닌 반대파는 소수파를 뜻하는 맨셰비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로 나누어지면서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졌죠.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볼셰비키에게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돈. 예, 딱 나오는데 바로 돈입니다.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때 볼셰비키가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은행 강도였습니다. 아 진짜요? 은행을 네. 턴다고요? 혁명 활동에 필요한 무기나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을 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탈을 조직한 유명한 당원이 있는데 혹시 짐작 가는 인물이 있나요? 어? 스탈린. 아 네. 스탈린 그때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레닌 후계자잖아. 맞아. 그러니까 스탈린은 무려 4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큰 사건의 그 피의자였는데요. 그 당시 스탈린이 은행에서 훔쳐간 돈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어머. 4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스탈린은 러시아 국내에서 볼셰비키의 지하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충성심. 예, 레닌이 주장했던 엘리트 당원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레닌의 이 반대하는 그 맨셰비키 주장은 뭐예요? 맨셰비키는 엘리트 당원의 역할을 부정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개방적인 대중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활동을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혁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을 털고 이러니까. 예. 급진적이고 과격한 볼셰비키와 비교하면 맨셰비키는 사실상 온건파였다는 셈입니다. 예. 이때 그 갈라진 두 파, 그러니까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는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끝까지 그 대립을 하게 되죠. 이처럼 그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나가던 1904년에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20세기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 러일 전쟁이었죠. 전쟁으로 위태로운 이때 나라 안에서는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 제국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05년 1월 22일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피의 일요일 사건은 경제 위기에 러일 전쟁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니까 파탄지경에 이른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백성은 니콜라 2세를 어버이라고 믿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면 황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도시배에 있는 황궁을 향해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궁으로 다가오니까 경비대가 드디어 총을 발포하기 시작을 했죠. 광장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뒤덮였고요. 당시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00명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망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벌인 백성들을 어버이인 황제가 무력으로 짓밟은 셈이죠. 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백성들은, 또 시민들은 분노했고 수도인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시위가 러시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과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으로 황실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실망감이 가득했던 1914년에 드디어 러시아 사회주의가 또 한 번 가속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